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의 딴지 제 말입니다. 네, 오늘 13화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네, 2021년의 첫 에피소드죠. 딴지님 새해 때 뭐 하셨어요? 네, 저는 새해 때 집에서 노래방하고 그리고 떡국 끓여 먹었습니다. 제말님과 같이. 네, 저희 만두도 빚었잖아요. 네네, 맞아요. 만두도 비건 만두도 빚고. 제말님은 이렇게 해가 지나가는 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으셨나요? 사실 지금까지는 해가 지나간 게 막 전혀 이게 색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냥 평소처럼 뭐 똑같은 하루지 이러고 그냥 지나갔었는데 이번엔 좀 왠지 모르게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작년과 대비해서 불꽃놀이 소리도 그렇게 막 파파파파파 거리지도. 원래 독일에서 이제 이렇게 해가 지나가면 딱 그 정각에 전쟁처럼 이렇게 폭죽 소리가 사실 들리거든요. 거의 3-4시간 동안 그랬죠. 네. 근데 올해는 독일 정부에서 폭죽 터트리는 걸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12시 딱 되니까 터지더긴 하더라고요. 근데 엄청 작게 터졌어요. 네, 뭔가 그거를 저희 집에서 보면서 베란다에서 가서 봤거든요. 폭죽 터지는 거를. 정말 뭔가 짠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그 디케이드가 지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더 되게 신기한 느낌? 네, 저희가 오늘 할 얘기는 뭐죠? 네, 저희 저번에 청취자님께서 말씀해준 주제 중 하나인데요. 넷플릭스에서 재밌게 본 것들을 좀 저희가 모아봤어요. 네. 저희가 넷플릭스를 구독한 지 거의 몇 년 됐죠? 저희가 넷플릭스를 구독한 지 한 3년은 된 것 같아요. 진짜 6년 된 것 같은데? 한 5년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딴지님은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 네, 그때 한글 자막이 있었던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때가 한국에서 넷플릭스가 없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한글 자막도 별로 없고 한글 자막이 있는 걸로 시작하자 해서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으로 시작을 했고, 제말님은 저는 하우스 오브 네. 가드를 보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때 또 막 범죄 다큐 같은 게 되게 많아서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엄청 많이 보다가 어느새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네요. 네, 그러면 저희가 재밌게 봤던 넷플릭스 컨텐츠, 영화, 드라마, 다큐, 코미디 탑 10을 뽑아보았습니다. 이게 탑 10이 제일 재밌었다라기보다는 뭔가 사람들에게 넷플릭스 뭐 볼 거 있어? 하면 추천해주고 싶은 컨텐츠들을 좀 골라왔어요. 그리고 다 넷플릭스에서 제작된 영화들이 콘텐츠들이라서 넷플릭스에 있는 것과는 다른 느낌이. 네, 그러면 일단 그 10개의 컨텐츠들을 한번 쭈루룩 나열해볼까요? 네. 일단 거꾸로 가는 남자, 아메리칸 반달리즘, 마인드 헌터, 어글리 딜리셔스, 우산혁명, 베이비 코브라, 온더블록, 데리걸스, 올드갓, 그리고 나의 문어 선생님입니다. 네. 이거를 순서대로 한 건 저희가 본 순서대로 한 거예요. 그쵸? 네. 그러면 저희가 거꾸로 가는 남자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거꾸로 가는 남자는 일단 영화입니다. 프랑스 영화죠. 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영화가 계몽을 목적으로 만든 영화 중 가장 목표 달성을 잘한 영화라고 생각해요. 이걸 보고 저도 진짜 깨달은 게 많았고, 나는 성인지 감수성이 이렇게 높은 줄 알았는데 나조차도 이렇게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았구나 라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영화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주인공은 남자예요. 자신이 남성이라는 제가 특권인지도 모르고 길 가다가 모르는 여성한테 막 플러팅을 하기도 하고 친구의 비서를 막 성희롱하기도 하는 그런 일반 남성입니다. 전혀 성인지 감수성 자체가 없는 남성이라는 권력을 제멋대로 휘두르고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차사교를 겪고 눈을 떠보니까 하룻밤 사이에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전복된 세계로 오게 돼요. 이 세상에서 여자들은 양복을 빼입고 남자들은 희롱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이와 반대로 남자들은 제모를 하며 외모를 가꾸고 육아에 힘쓰는 그런 전형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주인공은 처음 이 세계를, 그러니까 이 성 역할이 반대되는 세계를 장난으로 받아들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런 불합리에 분노하고 이런 모든 게 잘못됐다는 걸 입 밖으로 내기 시작하면서 좀 그 세계에서 사람들에게 되게 특별한 취급을 받아요.
여러모로 이 세계가 잘못됐다는 걸 말을 하는 좀 독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처음엔 저도 좀 주인공처럼 장난처럼 느껴졌거든요. 성 역할이 바뀐 채 살아야 하는 1세계 백인 남성이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막 나름 통쾌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마지막 장면을 보고 진짜 머리를 망치에 후들겨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더라고요. 이 마지막 5분? 10분 정도 되는 짧은 씬이 이 영화가 가진 주제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또 많은 사람들 진짜 개몽시켜주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이게 몇 년도 영화죠? 2013년도 영화가 알고 있어요. 아니죠. 어쨌든 이 영화를 보면 누구라도 자신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개몽 영화였어요. 탄지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그 영화를 보고 되게 기억에 남는 장면이 남자들이 히잡 같은 두건을 쓰고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이렇게 두건을 쓰고 지금 현재 저희 시대에서 히잡을 쓴 여성들처럼 행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한다는 게 그런 복장을 하고 남자가 그러고 있으니까 여자들은 머리를 풀고 다니고 되게 자유롭게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또 인상 깊었던 기분이 그 바뀐 세계에서 여성들이 아침에 조깅을 하는데 옷통을 벗고 운동을 하는 장면이었어요. 이런 장면이 저희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에서는 굉장히 숱하게 보잖아요. 남자들이 상체를 탈의하고 이렇게 뛰는 모습이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바뀌어서 생각해보면 그런 성별로 인한 권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게 확실하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정말 훌륭한 미러링 영화였고 또 이걸 보면서 저 자체도 많이 바뀌었고 많은 걸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화여서 한 번쯤은 꼭 추천하고 싶은 영화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메리칸 반달리즘입니다. 영어로는 아메리칸 반달일 거예요. 반달이 그래피티를 하는 그런 범법 행위를 뜻하는 이 드라마가 아니라 이 TV 다큐 시리즈는 넷플릭스 간판 다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살인자 만들기 Making a Murder를 패러디한 페이크 다큐 시리즈예요. 이것도 넷플릭스 구독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막 재밌어 보이는데 볼까 하고 봤던 것 같은데 진짜 재밌게 봤었죠. 이 페이크 다큐는 미국의 어떤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이름하여 성기 그림 테러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이 학교에 있는 교직원 차들에 성기 모양의 그래피티를 싹 다 그려놔서 그 범인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거든요. 일단 너무 재밌어요. 시즌 1과 시즌 2가 있는데 진짜 시즌 1은 깔깔깔거리면서 봤던 것 같고 시즌 2는 살짝 좀 더러워서 이러면서 막 봤던 것 같은데 일단 둘 다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시즌 1과 시즌 2를 비교하면서 보게 되면 이게 페이크 다큐라서 나름의 컨셉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즌 1이 너무 대성공해서 시즌 2에서는 넷플릭스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늘어난 제작비 때문에 퀄리티가 훨씬 더 좋아졌다는 컨셉도 있고 또 여러모로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재미를 놓치지 않은 되게 일반적인 남자 고등학생 2명이 주인공이거든요. 그 친구들이 다큐를 만들면서 카메라를 들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찍은 페이크 다큐인데 정말 어디서든 볼 수 있는 남자 주인공이라서 재밌었던 것 같고 그리고 편집도 되게 박자감 있게 그리고 스냅챗 이런 걸 많이 쓰잖아요. 미국에선 그런 앱들을 사용해서 이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과정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진짜 애들 할 만한 막 인스타그램에서나 트위터에서 쓸만한 이야기들을 다 적어가지고 했던 거에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소셜 네트워크를 되게 잘 이용한 비현실적이지 않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비현실적인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진짜 어딘가에서 일어날 법한 이야기예요. 그런 일어날 법한 이야기를 수면 위로 꺼내 올린 것뿐 정말 재밌습니다. 페이크 다큐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요. 시즌 3가 캔슬됐다는 이야기 듣고 정말 너무 슬펐었어요. 뭐 또 나올 게 있나 싶기도 했지만 진짜 이거 좀 독보적이었는데 시즌 1은 성기 모양의 그래피티 주제잖아요. 근데 시즌 2는 이렇게 설사가 주제거든요. 이렇게 파격적인 이런 주제로 이 드라마를 이끌어간다는 게 되게 재밌었습니다. 다큐죠? 네. 근데 드라마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다음으로 마인드 헌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인드 헌터 진짜 저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TV 시리즈에 무조건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드라마입니다. 파이트 클럽과 나를 찾아줘를 만든 데이빗 핀처가 넷플릭스에서 만든 TV 시리즈입니다. 아 그리고 데이빗 핀처 조디악도 네, 조디악도 만들고 최근에 뭉크도 찍었죠. 네, 네, 조디안이랑 마인드헌터랑 비슷한 느낌이 좀 있는 것 네. 같아서 네, 제가 지금 언급했어요. 아 맞아요. 그 조디악 찍으면서 샤를리제 테론이 그걸 보고 데이빗 핀처가 이런 범죄 이야기에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판권을 사서 직접 소개해줬다고 들었어요. 네, 말한 것처럼 이 마인드헌터는 범죄 드라마입니다. 1977년 미국의 FBI 요원 홀든과 텐치가 흉악범들을 인터뷰하면서 범죄 특징을 구분하고 기록하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예요. 원작은 존 더글라스와 마크 올쉐이커가 쓴 논픽션 책인데 프로파일러인 존 더글라스가 수감자들과 면담한 회고록입니다. 실제 사건을 그리고 있어서인지 미국에서 유명한 흉악범들을 언급하고 직접 캐릭터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드라마라는 장르 특유의 느린 호흡을 가져가면서 중간중간 서스펜스를 기획한 좋은 드라마였고 특히 시즌 1 마지막 화는 진짜 희열이 느껴지지 않아요? 네. 저 그 마지막 화에서 진짜 비명을 질렀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마인드헌터가 프로파일러가 없던 시절 이야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연쇄살인범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그 사람들의 특징을 찾고 뭔가 분석하고 하는 이야기를 그린 게 마인드헌터거든요. 그래서 마인드헌터가 뭔가 범죄 심리 이런 거를 뭔가 되게 보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시즌 1은 한 사건을 계속 가져가지 않고 인터뷰하는 걸 가장 중점에 두고 끌어가는 드라마였다면 시즌 2에서는 한 사건이 따로 있죠. 그 사건을 따라가면서 인물들의 개인적인 삶을 좀 더 이렇게 넣는 그런 형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속 중심 인물인 세 캐릭터가 그다지 호감 가는 캐릭터가 아니에요. 홀드는 살짝 좀 진짜 소시오패스 같고 텐치는 여기저기 치고 다니느라 그냥 힘든 사람처럼 보이고 카왁사는 다루는 이야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셋 다 그렇게 호감 가는 캐릭터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더 드라마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 수사물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범죄자들에 깊게 들어가는 게 뭔가 좋은 면으로 깊게 들어간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심리를 파고들죠. 내 심리를 파고드는 그 파고드는 말들 있잖아요. 그 대사들이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잔인한 장면이 거의 안 나와요. 그 오프닝 시퀀스 빼고. 네. 오프닝 시퀀스도 그렇게 잔인하진 않은데 그래서 더 느린 호흡과 지루하다고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 지루함과 느린 호흡은 시즌 1 마지막 화를 보면 진짜 확 사라집니다. 이게 일부러 의도했고 감독의 잘못이 아니라는 게 시즌 1에서 완전 다 터트려줘요. 그리고 사운드 트랙도 되게 기억 남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사이코 킬러가 나오죠. 네, 사이코 킬러랑 Can't you say? 뭐였지? 시즌 2에서 나왔던 Guilty. 길티 그 노래가 되게 그 장면과 함께 같이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시즌 2로 들어서면서 그냥 평범한 수사와 범죄 심리만 다뤘던 내용이 좀 더 깊게 들어가면서 새 캐릭터를 인간적으로 대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나름의 사정 사건과 접목시키는 방식도 정말 너무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즌 2를 더 좋아합니다. 네, 마인드헌터 추천! 진짜 대추천! 그러면 다음으로는 어글리 딜리셔스로 가보겠습니다. 어글리 딜리셔스는 데이비드 장이 다양한 도시를 여행하며 음식 기행을 하는 다큐멘터리예요. 데이비드 장은 한국계 미국인 셰프인데 뭔가 미국에서 백종원 선생님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백종원 선생님도 푸드파이터인가? 뭐였지? 그 TV 다큐멘터리 했잖아요. 저는 그런 느낌과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거든요. 이번에 새로 나온 삼겹살 랩소디 같은 느낌도 있죠. 네, 그런 느낌도 있죠. 근데 데이비드 장은 이민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미국에 있는 여러 나라의 음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사회에서 그리고 정치적으로 어떤 또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죠. 단순한 먹방이나 이런 게 아닌 역사나 문화를 다룬 거죠. 시즌 2까지 있는데 시즌 1은 8화까지 있고요. 시즌 2는 4화까지 있는데 그 음식 역사에 대해서 그 음식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음식이 발달된
그 나라에 가서 정말 이 나라에서는 어떻게 먹는지 그리고 미국에서 어떻게 먹는지를 비교를 하고 유익하면서도 재밌는 다큐멘터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푸드 다큐멘터리 중에서는 어글리 딜리셔스가 제일 재밌더라고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치킨과 수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룬 에피소드였어요. 저는 솔직히 처음엔 치킨과 수박이 왜 관련되어 있는지 몰랐거든요. 여러 가지 영화를 보면서 또 막 흑인들의 그 노예 해방 시절을 다룰 때 치킨이 되게 중요하게 나온 영화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왜 이게 중요하지? 이러면서 좀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 문화를 잘 알지 못하니까. 근데 이게 차별받던 시대에 흑인들이 먹을 수 있는 쉽게 그나마 구할 수 있는 음식이 치킨과 수박이어서 그거를 중점적으로 다룬 걸 보고 아 진짜 나는 여전히 모르는 게 정말 많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케이준 다룬 에피소드였습니다. 이 케이준이 베트남계 미국인들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에서 만들어낸 음식인데 이 케이준을 다시 베트남으로 가져가는 역수입되는 과정을 보여줬어요. 저희가 그걸 보고 베트남에서 또 케이준을 먹으러 갔었죠. 네. 그 회사 언니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유학을 했거든요. 근데 그 언니가 말했던 게 베트남에서 먹는 베트남 케이준보다 미국에서 먹는 베트남 케이준이 훨씬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원조가 다른. 그래서 그것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시즌2 1화인 어린이들 음식을 다룬 에피소드였는데요. 각국의 급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되게 재밌었던 게 어린이 음식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만드냐를 되게 연구를 했었어요. 데이비전과 어떤 요리 연구가랑. 그래서 갓난애기를 앉혀놓고 이유식을 엄청 많이 만들어요. 다양하게. 무염이어야 하니까 건강하고 무염이어야 하니까 근데 맛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간을 안 하니까. 근데 되게 해서 애기가 그 이유식을 하나를 다 먹어보거든요. 그 애기의 반응을 보고 아 이거는 마음에 드나 보다. 이거는 맛이 없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다가 자기는 이거 평생 먹을 수 있겠다고 너무 맛있다고 하는 장면도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음식으로 그 나라의 문화와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되게 쉬운 접근법이면서도 똑똑한 접근법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에피소드를 만들게 된 계기가 데이비 창이 애를 가지고 그 부인이 임신을 하면서 그런 거에 좀 더 흥미를 가지고 관심 있게 본다고 에피소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네, 시즌2부터는 네. 그렇게 개인적인 삶을 다루면서 하는 것도 저는 되게 매력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글리 딜리셔스를 좋아하신다면 저희는 더 셰프쇼 추천을 합니다. 더 셰프쇼는 다큐멘터리는 아니고 진짜 푸드쇼죠. 푸드쇼예요. 그래서 로이 체아, 존 파브로가 함께 이렇게 만든 쇼입니다. 네, 그래서 둘이 에피소드마다 요리를 하고 뭔가 다양한 배우들이나 유명한 사람 셰프들을 초대해가지고 같이 요리를 하죠. 아니 초대를 하는 게 아니고 둘이 가죠. 그 맞아. 레스토랑에 가서 셰프들한테 가르침을 받아요. 그래서 아 이건 이렇게 만드는 거였구나 막 이러면서 음식 만들고 막 먹는데 먹을 때 그 행복함이 저희도 느껴져서 아 너무 맛있겠다. 진짜 음식을 찐 좋아한다. 그리고 배우들도 많이 나오죠. 맞아요. 기네스 펠트로나 톰 홀랜드나 로버트 다운 주니어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데이비드 창도 또 나옵니다. 맞아 데이비드 창도 나오고 근데 그땐 좀 충격이었어. 네, 미역국을 버터랑 같이 해서 미역국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한국인계가 맞나?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유교걸 대말은 받아들이지 못한다. 근데 이런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미국에 살면서 이민자로서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다 이렇게 변형을 해서 그렇게 재해석하는 것 자체도 이게 요리의 역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네. 요리가 여러모로 좀 볼 게 많은 그런 그리고 느낌이죠. 20분으로 이렇게 잘려 있어서 밥 먹으면서 보기 딱 좋아요. 네. 그래서 어글리 딜리셔스와 더 셰프쇼 같이 추천합니다. 네, 그 다음은 우산혁명입니다. 우산혁명 소년 vs 제국이라는 영화인데요. 이것도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조 피스카텔라 감독의 영화로서 2017년에 개봉했습니다. 이 영화는 조슈아 웡을 다룬 영화인데요. 이 조슈아 웡이 홍콩에 있는 우산혁명의 주역이죠. 그리고 이 혁명이 되게 특이한 점이 10대들, 그래서 젊은 층이 주도한 혁명인데요. 2012년부터 타오른 홍콩에서 일어난 혁명이 지금 2021년
1월이 돼서도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고 계속하고 있죠. 왜 우선혁명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는가를 생각해보면 최루탄을 던질 때 조슈아 웡과 그 친구들이 냈던 아이디어가 있어요. 아, 우리는 그러면 최루탄이 자기들한테 쏴질 때 우산을 펼치자 해서 길드에 우산이 쫙 펴집니다. 그래서 우산혁명이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됐죠. 이 조슈아 웡이 14살에 이 혁명을 시작하게 됐어요. 주도하게 됐고 그걸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저희 한국 역사랑도 굉장히 비슷하죠. 비슷한 면이 있죠. 광주 민주화 운동도 생각이 나면서 홍콩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인 다른 나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중국을 대항을 해서 하는 혁명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뜻깊고 이 조슈아 웡이 지금은 20대 중반으로 알고 있어요. 벌써. 그때 시작할 때 14살이었는데 홍콩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산혁명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이 조슈아 웡이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궁금하다면 우산혁명, 소년 vs 제국을 보는 걸 되게 추천드립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계속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마음이 정말 안 좋죠. 이 영화가 2017년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영화가 세계에 알려지고 넷플릭스 제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논쟁이 끊이지 않다는 게 이번에 또 아이러니합니다. 100명 넘게 체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좀 많이 그래서 20대들이 어떻게 혁명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혁명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길 추천합니다. 네, 그러면 네, 노래 추천을 그러면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로켓맨인데요. 엘튼 존의 인생을 다룬 이야기죠. 네, 거기서 제일 좋았던 노래가 저는 베니 앤 더 제츠였어요. 네, 이 노래는 1973년 10월 5일에 발매된 굿바이 옐로우 브릭 로드 앨범의 수록곡입니다. 제가 이 베니 앤 더 제츠의 뒷이야기를 찾아봤는데요. 이 베니 앤 더 제츠가 가상의 록밴드래요. 이 베니는 밴드의 리더이자 일렉트릭 부츠를 신고 모헤어 슈트를 입었다고 묘사한 록 가수고 이 제츠는 밴드의 나머지 일원이래요. 이 밴드의 모든 일원은 여자고 사가인 버니 토피는 만화책, 영화, SF 관련 매체들과 독일 작가인 헬무트 뉴튼의 사진 작품들을 보고 영감을 얻어 쓴 가사라고 합니다. 이 헬무트 뉴튼은 인물 사진과 흑백 사진 그리고 관능적이게 사람을 찍는 걸로 유명한데요. 제말님도 아시죠? 네, 정말 사진 잘 찍네요. 네. 이 노래를 들으면 되게 SF적인 느낌이 확실히 나긴 해요. 파피사 오르간을 엘튼 존이 느리게 연주한 다음에 편집할 때 빠르게 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숑숑숑숑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노래에서 들립니다. 그리고 코러스에서 비 베니 앤 더 제츠라는 게 있는데 이 비비비가 로봇 같은 발음을 표현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작사를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로켓맨 보기 전에도 이 노래를 되게 많이 좋아했었는데 처음에 빰빰빰 이런 식으로 피아노 소리가 들어오잖아요. 그 부분도 되게 클래식하면서 저한테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피아노를 엘튼 존이 잘 쓰는 줄 몰랐거든요, 저는. 그리고 저도 엘튼 존 목소리가 되게 탁할 줄 알았는데 맑더라고요. 그래서 퍼포먼스 가수가 아니었구나. 저는 항상 퍼포먼스 가수라고 생각했거든요. 항상 화려한 옷을 입고 공연을 하니까. 근데 노래에도 그러니까 음악 하는 거에 되게 재능이 있는 가수더라고요. 정말 네, 이 노래 정말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쉬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쉬고 돌아온 집 나가면 개고생입니다. 저희가 5개의 넷플릭스 콘텐츠를 추천해드렸죠? 네, 소개해드렸죠. 5개의 콘텐츠를 더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설명할 거는 베이비 코브라인데요. 이거 좀 고민했어요. 저희 넣을지 말지. 네, 하지만 넣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베이비 코브라는 베트남, 중국, 코리아, 미국인 엘리 웡이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서 무대를 서는 이야기인데요. 코미디 쇼예요? 스탠드업 코미디 쇼. 이 엘리 웡이 만삭의 몸으로 무대에 서죠. 그리고 얼룩말 줄무늬에 원피스를 입고 나옵니다.
딱 달라붙는 옷. 딱 달라붙는. 그 되게 키가 작고 빼빼해요. 그리고 되게 아시안들의 왜소한 그 이미지가 있는 클리셰를 딱 가지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외향적으로는. 근데 이게 입을 열기 시작한 것부터 이 사람은 스테레오타입을 부신다. 동양인의. 아니 솔직히 이분 눈빛만 봐도 아. 눈빛이 진짜 냉글 돌아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냥 걷는 것부터가 사실. 네. 그래서 살짝 다르다. 이 사람 다르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탠드업 코미디를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너무 인스턴트 같은 느낌이 심해서 그냥 웃기려고 너무 애를 쓰는 느낌이라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엘리언 건 제가 보고 진짜 충격받았어요. 네, 이거는 마라 맛을 넘어 캡사이신 한 5,000개 맛입니다. 이렇게 뭔가 성적으로 웃기거나 높은 수위의 코미디를 싫어한다면 저희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쯤은 볼만해요. 왜냐하면 이런 식의 스탠드업 코미디 저 솔직히 처음 보거든요. 네. 일단 비주얼적으로도 너무 전혀 익숙하지 않는 모습이고 말을 그리고 진짜 잘해요. 네. 이렇게 막말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이렇게 막 말하는 동양계 여성 코미디언이 있었나? 이게 생각을 해보면 아카피나가 요즘에 좀 근데 엘리 웡처럼 이렇게 막 엘리 말하진 웡, 않잖아요. 되게 PC함을 넘어서 되게 선을 넘거든요. 엘리 웡이. 근데 되게 똑똑한 것 같은 게 다 보고 나서 생각하면 이 사람이 반어법으로 얘기한 건가? 라는 생각을 만들게 만들고 전 좀 웃겼던 게 이 엘리 웡이 베트남, 중국 혼혈 미국인이에요. 남편은 일본, 필리핀 혼혈 미국인이에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해서 말하는 게 자기들은 한국인들을 깔 입장이 된다. 까도 된다. 라고 하면서 그것도 왜냐하면 중국인을 까면 엘리 형이 기분이 안 좋고 필리핀인을 까면 남편이 기분이 안 좋고 일본을 까면 남편이 또 기분이 안 좋고 베트남을 까면 엘리 웡이 기분이 안 좋다. 한국인을 까면 둘 다 기분이 좋다. 네, 이건 되게 좀 수위가 낮은 그런 코미디였죠. 네, 베이비 코브라가 엘리 웡의 뱃속에 들어간 애기를 지칭하는 말이었죠. 네, 엘리 웡의 성력은 없다. 네, 또 되게 재밌었습니다. 또 임신해서 돌아오시죠. 네, 두 번째 아이를 임신해서 돌아오죠.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엘리 형이 만든 우리 사이 어쩌면 영어로는 Be My Maybe라는 영화도 되게 재밌어요. 네, 이 엘리 웡이 스탠드업 코미디이기도 하지만 작가와 배우로도 활동을 하고 있죠. 베이비 코브라 추천. 추천. 네, 그 다음 7번째로 소개할 드라마는 굿키즈 온 더 블록입니다. 영어로는 온 더 블록인데 제가 한국어로 굿키즈 온 더 블록이 된 게 뉴키즈 온 더 블록이 한국에서 유명해서 아니 그 원래 쿠키즈 온 더 블록이라는 아이돌 그룹이 있어요. 그래 그래서 미국에. 뉴키즈라니까. 네 뉴키즈. 네. 제가 유키즈라고 하신 줄 알아서 그 유재석. 아니 뉴키즈 온 더 블록이요. 그래서 굿키즈 온 더 블록이라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굿키즈 온 더 블록은 LA 남중부에 사는 4명의 흑인 히스패닉 청소년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들은 살인 사건과 마약, 인종차별, 그리고 총소리가 끊이지 않는 동네에서 사는 친구들인데요. 이것도 흔하게 볼 수 있는 하이틴 드라마가 아니에요. 이 친구들이 갱단과 부모님의 압박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막 보물을 찾으러 가거든요. 이렇게 가는 과정이 너무 재밌고 이게 시트콤처럼 웃겨요. 이 현실이 되게 우울하고 힘들 것 같지만 하지만 되게 재밌습니다. 네, 정말 웃기고 그리고 캐릭터 모두가 매력이 철철 넘쳐요. 이 4명의 매력이 철철 넘치고 케미도 정말 철철 넘칩니다. 조금 제가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러니까 이 애들이 총소리를 듣고 지금 들린 소리의 총은 몇 구경이라고 맞추면서 놀아요. 이런 걸 보면서 미국은 정말 아직까지도 총기 소유와 총기 사용이 난무하구나 라는 당연하지. 네. 그리고 이게 좀 애들한테도 영향을 주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딴지님이 저한테 이거 온더블록 보라고 했을 때 말했던 것도 그거였잖아요. 애들이 이런데 너무 재밌어. 애들이 이런 동네에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아요. 그리고 다 긍정적으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다 너무 웃겨요. 그리고 그 웃긴 게 되게 큰 포인트인 것 같고
그리고 이야기 자체도 되게 뭔가 가슴이 찡해지는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흔히 볼 수 없는 흑인, 히스패닉으로만 구성된 이 그룹의 이야기니까 저는 정말 추천합니다. 이거 정말 은근히 한국에서 보신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는 넷플릭스 콘텐츠 1위를 한동안 하고 들었습니다. 쿠키즈 온더블록은 시즌 3까지 있고 저희가 사실 시즌 2까지만 보긴 했거든요. 시즌 3 조금 봤어요. 네, 저희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 보긴 했는데 시즌 2까지 정말 재밌었어요. 시즌 3도 기대가 되네요. 시즌 2가 진짜 재밌었는데 네. 이것도 거의 하루 만에 봤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밌어서. 되게 재밌었죠. 그 다음 8번째. 네, 8번째는 대리걸스입니다. 아일랜드 대리 지방의 1990년대 고등학생들을 주연으로 한 드라마이고요. 이 드라마를 저는 몰랐다가 친구의 추천으로 비교적 최근 보게 됐어요. 근데 보자마자 너무 재밌어서 한 큐에 끝냈습니다. 진짜 웃겼거든요. 코미디 드라마인 이 대리걸스는 친구들과의 우정을 그린 드라마거든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아일랜드 특유의 보수적인 분위기야. 그 보수적인 분위기에서 탈피하고자 애를 쓴 친구들의 그 우정, 싸움, 갈등에 대한 이야기인데 모든 에피소드가 진짜 주옥 같아요. 진짜 너무 웃겨서 막 깔깔깔거리면서 봤던 것 같고 이게 아무래도 시대의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살짝 시대 상황은 좀 암울한데 그 안에서 웃음을 잃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온더블럭하고도 이렇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뭔가 대리걸즈는 애들이 냉글 돈 느낌이라면 온더블록은 별로 돌지 않았는데 아니 애들 돌았어요. 온더블럭도 그 돈 찾겠다고 학교 운동장 이렇게 뒤집은 거 보면 되게 나는 그런가요? 네. 근데 대리걸스가 좀 더 돌았습니다. 진짜 이거 너무 웃기고 아직 땄는지 안 네, 보였죠? 저도 안 봤어요. 근데 진짜 재밌고 한동안 제가 이 드라마랑 에이단 길런 때문에 되게 아이리시에 많이 빠졌거든요. 아일랜드 사투리를 좀 따라하고 싶어서 아는 언니랑 막 되지도 않은 아이리시 따라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되게 여러모로 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다 애들이 여자 학교 아닌가요 여기가? 나는 여자 학교인데 이 이야기가 처음 시작되는 게 여자 학교에 런던에서 온 남자 학생이 들어와요. 전화고 와서 학교를 남학교는 너무 애들이 그 괴롭혀가지고 여학교로 들어왔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 남자애가 주인공의 사촌이라서 이렇게 주인공 패거리들과 함께 다닙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발생하는 에피소드도 있고 또 아일랜드가 되게 그 보수적인 카톨릭 나라잖아요. 그래서 카톨릭 애들이 카톨릭을 믿는데 어느 날 어떤 애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성모 마리아상을 봤는데 성모 마리아상에서 눈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 패거리 애들이 다 본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성신이다. 주님이 주신 계기다. 이래가지고 막 성당에 찾아가서 막 그 파더가 뭐지 신부한테 막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막 좀 신문에도 나는 좀 스케일 커지는데 알고 보니 어떤 사건 때문에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듭되는 이야기도 있고 진짜 재밌어요. 대리걸즈 추천. 진짜 추천. 이건 다시 볼 마음 100%. 그러면 다음 영화로 가겠습니다. 네, 다음에 9번째 추천이죠. 올드가드입니다. 올드가드는 최근 제가 몇 년 동안 본 블록버스터 중에서 제일 재밌었어요. 일단 샤를리즈 테론이 원톱으로 나오고요. 샤를리즈 테론이 몸을 잘 쓰는 배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잘 쓸 줄이야. 너무너무 완벽 그 자체였고 이게 그냥 블록버스터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불멸의 신화를 어떻게 하면 현대로 가져와 멋들어지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 같았어요. 영화의 겉껍질은 액션에 가깝지만 속 알맹이는 인류사에서 가장 많이 물어봤을 듯한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고 어떻게 죽는가라는 질문을 참 심도 있게 다뤘고 또 제 나름대로 해답도 내린 그런 영화였죠. 그리고 영화 속 에피소드들도 정말 좋았고 일단 영화 자체가 되게 깔쌈해요. 뭐 하나 군더더기 없이 탁탁탁 끊고 또 거기에 감독의 특징을 하나 더 더해서 좀 더 매력적인 영화로 변신했고요. 사운드 트랙도 개인적으로 전 되게 특별했다고 느껴졌고 배우들의 합이나 영화 컨셉 그리고 마무리까지 정말 다 좋은 영화였습니다. 물론 저는 007도 좋아하고 미션 임파서블도 좋아하잖아. 그런 그 타 장르들, 타 시리즈와는
다른 매력이 있고 또 이 감독이 흑인 여성 감독이시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몰랐어요. 여성이 이렇게 블록버스터를 깔쌈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가 있구나. 이런 기회가 솔직히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런 기회를 이렇게 받았고 그걸 또 완벽하게 해낸 모습이 정말 되게 존경스러웠고요. 네. 또 감독이 비교적 젊으신 분이라서 자극도 많이 됐습니다. 이거 시리즈로 나오지 않나요? 네, 시리즈로 나오고 이게 원작이 코믹스예요. 아, 첫 번째 이제 시리즈가 네.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오네요. 네, 제가 이거를 혼자서 베트남에 있을 때 봤는데 보고 바로 딴지한테 야, 너 이거 무조건 봐야 돼. 봐. 이래서 딴지가 그 다음날 바로 보고 미쳤다. 이렇게 연락을 했던 게 갑자기 떠오르네요. 네, 올드가드 저도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시간 가는지 모르게 네, 진짜 봤던 영화. 시간 가는지 모르고. 그러면 다음 영화로 가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개입니다. 바로 나의 문어 선생님인데요. 최근에 본 영화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다큐멘터리였어요. 그래서 요즘에 맨날 지인들이 뭐 볼 거 없어 이러면 나의 문어 선생님, 나의 문어 선생님 맨날 이러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정도로 너무 좋았고요. 개인적으로 요즘 같은 시대엔 내가 자연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까먹곤 하잖아요. 자연이라고 해봤자 집안에 있는 화분 그리고 집 근처에 있는 숲 이게 전부인데 네, 그리고 요즘 코로나 시대에 또 집안에만 있으니까 그걸 느끼기가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더 그 사실 까먹곤 하는데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자연에 소속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경이로운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로서도 문어를 탐구하는 자연 다큐 영화로서도 그리고 기록 영화로서도 손색 없이 정말 좋은 영화죠. 이 다큐멘터리의 대략적인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영화 감독이 항상 자기를 푸시해서 좀 이제 쉬고 싶다는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어렸을 때 살았던 섬으로 가서 지중해였나요? 아니 호주. 호주였죠. 그 호주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바다 수영을 어렸을 때 했던 게 기억이 나서 그 바다 수영을 합니다. 하면서 그 주변을 이렇게 주변 바다 이렇게 탐험하다가 어떤 다시마 숲을 발견하게 돼요. 그 다시마들이 이렇게 즐비하게 놓여있는 그 숲에 들어가서 어떤 문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문어가 처음에 되게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 서로 소통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문어의 삶을 기록해봐야겠다 하는 간단한 생각으로 시작하는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영화 제목이 문어 선생님이나 문어가 아닌 나의 문어 선생님이라는 건 이 영화 일반적인 자연 다큐가 아닌 화자가 개입되어 있다는 걸 유추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문어만큼이나 이걸 말하는 화자인 감독의 삶 역시도 되게 중요하고요. 이 영화는 처음부터 사사로이 접근해서 감독이 어쩌다가 문어를 만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가 되게 너무 개인적이다, 너무 개인적인 삶을 다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야기 때문에 우리는 화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의 여정을 공감하면서 감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화자이자 이 영화의 감독인 주인공은 이 이야기를 그냥 열어주는 헤르메스일 뿐 진정한 주인공이 문어라는 걸 점점 가면서 깨닫게 되죠. 그동안 한 번도 저희가 궁금해하지 않았던 문어의 삶을 엿보게 되면서 관객은 자신의 세계를 좀 더 넓힐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솔직히 누가 문어의 삶을 관심 있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게 자연학자나 그런 분이 아닌 이상. 근데 이거를 이렇게 영화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서 진짜 세상은 넓구나. 내가 모르는 거 너무 많구나라는 걸 또 깨달을 수 있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이 바다의 경치가 굉장히 이쁘게 나오죠. 그리고 이 감독이 어떻게 보면 다시마 숲의 방문객에 불과했고 이방인에 불과했던 한 인간이 문어의 삶을 통해 보면서 자연의 소속원이 되는 과정을 기록해주는 정말 아름다고 특별한 영화였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우셨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도 눈물은 나지 않았지만 되게 너무 감동적이었고 어느 순간 감독과 문어의 소통을 응원해주게 돼요. 둘의 교감을. 그리고 저도 한 번쯤은 저런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사실 바다에 대해서 좀 무서움이 있거든요. 저번에 스노클링 했을 때 너무 무서웠었는데 지금 보면 아 바다를 내가 너무 그러니까 바다라는 자연을 너무 내가 벽을 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지금 가보면 나도 자연의 일부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지 않을까?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딴지님은 이 영화가 어떠셨나요? 저도 되게 인상 깊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문어와 이렇게 직접 몸을 닿고 그러니까 사실 문어가 저희가- 안아주잖아요. 네, 저희가 문어를 생각하면 먹는 거밖에 사실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근데 이 문어가 진짜 나오는 주인공의 몸을 만지면서 둘이 교감을 하는 모습을 보고 되게 마음이 찡하고 새로운 기분을 느끼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정말 스쿠버 다이빙 해보고 싶다. 나도 저렇게 바다 옆에서 살고 싶다. 바다 옆에서 살고 싶기도 하지만 자유롭게 바다를 혼자서도 수영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 주인공이 가고 싶을 때 그냥 진짜 바다에 가요. 새벽에 가고 싶다 그러면 새벽에 가고, 그리고 하루 종일 바다에 있고 싶다 하루 종일 바다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카메라도 이렇게 수중 카메라를 사가지고 기록을 하는데 저것도 한번 꼭 해보고 싶다 그런 장비 욕심도 생기고. 사실 저희는 이렇다 할 반려동물을 키운 적이 없어서 그렇게 동물과의 교감을 좀 잘 모르거든요. 제가 그나마 키웠던 반려동물은 구피밖에 없었습니다. 밥만 주던 그런 구피였는데, 그렇게 동물과 서로 말도 안 통하고 모양새도 다른 동물과 교감하는 건 어떤 기분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바다가 미지의 세계잖아요. 사실 그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는, 한 개인이 탐구하는 게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10개의 컨텐츠를 소개를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역시 재밌습니다. 이렇게 재밌게 봤던 콘텐츠를 얘기하는 거는 저희들이 제일 좋아하는 주제인 것 같아요. 네, 넷플릭스가 사실 이 콘텐츠 말고도 재밌는 게 굉장히 많죠. 저희가 조금 유명하거나 사람들이 많이 봤을 것 같은 것들은 다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저번 화 에피소드에서 말했던 것들도 다 제외를 했거든요. 네, 저번 에피소드에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도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가 많으니까 다들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10위는 아니지만 한 30위까지는 저희가 뽑아놨었거든요. 그냥 빠르게 한번 읽고 끝내는 게 어떨까요? 네, 좋아요. 풍선껌, 빌어먹을 세상 따위, 굿걸스, 인스턴트 호텔, 보디가드, 새들과 춤을, 쿠담, 제시카 존스, 결혼 이야기, 이파네마의 여인들, 너의 모든 것, 웨탄 아메리칸 썸머, 러시아 인형처럼, 보건교사 아는 형, 아이리쉬맨, 시카고 세븐, 언컷 잼스, 위아 40, 피자맨 등등이 있었습니다. 피자맨은 누가 피자맨을 죽였는가입니다. 네, 누가 피자맨을 범죄 다큐예요. 죽였는가.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독일 콘텐츠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따로 또 저희가 특집으로 독일 드라마나 영화를 추천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나중에 다시 만드는 걸로 좋습니다. 하기로 했고요. 오늘도 다들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거나 사연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또 공유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저희 이메일이나 유튜브 댓글에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그 같아요. 팟캐스트 그 평점 하는 거에도 적어주실 수 있겠죠. 맞아요. 거기에도 질문을. 적어주실 수 있군요. 평점을 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이메일 주소는 salmoninstincts @gmail.com입니다. 저희가 제가 스펠링을 한 번 더 불러드릴게요. ASALMONINSTINCT @gmail.com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셨길 바라며, 그렇다면 다음 화에 만나도록 할게요. 슈. 츄.